이 땅의 모든 이는 그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로 만든 장판 위에서 태어나 창호지와 벽지 속에서 살았고 그로 만든 책을 읽고 그 위에 글을 써 벼슬을 했죠. 그를 몇 겹으로 겹쳐 만든 갑옷은 화살도 막아냈고 그를 많이 가질수록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겨울 누비옷에 그를 넣어 추위를 막았고 중국과의 외교에서도 필수품이었죠. 그는 부자고 서민이고 가릴 것 없이 도움을 줬지만 지금 그의 처지와 위상은 가히 표현할 수 없이 가엾기만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염치 없는 도굴꾼이 저지른 희대의 범죄 덕분에 한국은 그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보를 소유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축복이라고도 표현했고 또 일부 언론은 하늘이 도왔다고도 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도굴꾼 덕분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토리입니다. 아마 한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문화재 중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직지심체 요절을 꼽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직지 학원을 발견한 덕분에 한국은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선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물을 가지게 됐고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발명국임이 고증됐습니다. 워낙에 잘 알려진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직지 상권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입니다. 사실 도굴꾼이 도굴해 중국과 일본에 보관하고 있다고 전해지지만 그 행방은 아마 평생 동안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속활자가 아니라 목판 인쇄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국보 제126호로 지정된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라는 책 덕분인데 도대체 이 도굴꾼과 국보 126호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1966년으로 잠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난 1966년 9월 8일 동아일보 7면에는 당시 국보 제21호인 불국사의 석가탑이 지진으로 탑의 일부가 깨져나가고 7도가량 기울어져 곧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4단짜리 기사를 내보내 전국에 큰 충격을 빠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조사해보니 그로부터 열흘 전 발생한 경주 지진은 고작 2.0에 불과한 작은 지진으로 땅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원래 경주는 한반도에서 가장 활발한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이 교차하는 지점 위에 있기 때문에 유독 지진이 잦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삼국시대 이후 1904년까지 역사서에 기록된 지진 횟수가 2186회에 달하니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은 지진이 있었다는 의미이고 그 중에는 분명 건물을 붕괴시키는 강한 지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작 2.0짜리 지진으로 석가탑이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했죠. 이에 정부는 즉각 문화재관리국 조사단을 파견했는데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3층 석탑 중 제2탑신 왼쪽 상단이 손바닥만큼 떨어져 나가고 탑 전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한 것은 지진 때문이 아니라 탑에 봉안된 사리를 노린 도굴꾼의 짓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죠. 도굴꾼은 반드시 찾아야 했기 때문에 정부, 문화재관리국, 경찰이 나서 대대적인 수배에 나섰는데 도굴단은 서울에서 잡혔습니다. 이들이 노렸던 보물은 석가탑에 봉안한 사리함이었습니다. 석가모니를 화장한 후 나온 사리를 진신사리라 하는데 이는 부처님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부르는 게 값일 정도인데 석가탑에는 진신사리와 사리를 담는 사리장엄구가 봉안되어 있어 이를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언론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사리장엄구 도굴에는 실패했고 도굴범도 곧 체포되었지만 한국을 상징하는 보물 중 하나인 불국사 석가탑이 붕괴될 위험에 놓이자 문화재관리국은 1200년 만에 석가탑을 전면 해체한 후 보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966년 10월 13일 1200년 동안 지진과 벼락, 도난 등 파란만장한 세월을 견딘 석가탑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보수공사 중 도르래를 이용해 2층에 옥계석을 들어올리는 도중 받침대로 쓰던 나무 전봇대가 썩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옥계석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옥계석이 이미 해체해 바닥에 내려놓은 3층 옥계석 위로 떨어져 함께 파손되어 버리죠. 3층의 탑부는 이 과정에서 세동강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날 역사적인 현장을 참관 중이던 시민 수백 명의 분노와 탄식이 쏟아졌고 사고 직후 해체 공사는 당장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굴꾼들이 도굴하려던 사리와 사리 장엄구가 2층 탑석에서 발견된 겁니다.
만약 도굴꾼들이 1층, 2층, 3층 순서대로 도굴할 결심을 했다면 사리와 사리장엄군은 분명 도굴꾼의 소나기에 들어갔을 텐데 도굴꾼들은 1층, 3층, 2층 순서로 도굴했기 때문에 사리 발굴에는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공사는 중단되었고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는데 불국사 고위 관계자가 사리병을 들고 옮기다 떨어뜨려 깨지는 일까지 터지자 그 누구도 석가탑에 손을 대는 건 시도조차 하지 못했죠. 그런데 2층 탑신에서 발견된 것은 사리장엄구뿐만이 아닙니다. 금으로 제작한 사리암 위에 비단으로 싼 책 한 권이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를 열어보니 너비 약 8cm에 길이 약 620cm 되는 종이 두루마리의 일부만 손상되었을 뿐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죠. 그리고 자세히 살펴본 결과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로써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경문을 적어둔 이 책 한 권으로 어떻게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임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불국사의 건축 기록 덕분입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불국사는 신라의 재상 김대성이 경덕왕 10년인 751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석가탑은 이 시기에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국사가 세워진 751년 이전에 이 책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때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은 일본의 백만탑 다라니경이었습니다. 이로써 석가탑에서 나온 인쇄물은 일본보다 최소 20년 이상 앞서 제작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종이라는 재질이 약 1200년의 세월을 견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200번의 여름과 겨울을 지나면서 찢는 듯한 더위와 살을 내는 추위를 수백 번은 겪었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슬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은 1200년의 세월을 무색하게 할 만큼 아주 일부분만 사갔을 뿐 그 내용을 확인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 책이 한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중국 학자들은 분명 이 책은 중국에서 인쇄한 후 신라로 전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종이를 발명한 중국이 이 책의 주인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2007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종이의 원료는 8세기 초 신라시대의 당나무로 만든 한지라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한국의 전통종이인 한지는 그 원료가 당나무인데 이는 중국산 당나무와는 그 재질부터 다릅니다. 우선 당나무는 목재의 껍질 안쪽에 짧은 실과 같은 섬유가 다른 나무보다 길게 발달해 종이를 만들기에 최적의 목재입니다. 이 섬유 중 셀룰로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포도당이 길게 이어진 체인 구조로 실처럼 아주 가늘고 긴 모양을 가지고 있어 당나무는 종이의 소재로 가장 적합합니다. 현재 종이의 원료로 사용되는 펄프는 식물성 섬유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를 응축해 만드는데 펄프의 길이는 아주 짧습니다. 반면 셀룰로스는 상당히 긴 섬유인데다 물에 풀면 서로 엉기고 뭉치게 되는데 이렇게 뭉친 섬유를 얇게 펴면 한지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한국산 당나무와 중국산 당나무는 그 생존 환경이 다릅니다. 중국산의 경우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힘이 없고 질기지 않습니다만 한국산의 경우 더위, 추위, 비, 바람을 모두 이겨내고 자라기 때문에 생명력이 월등히 강합니다. 여기에 한지는 당나무 섬유를 한 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을 얼기설기 고루 얹어 만들기 때문에 종이를 양옆으로 찢었을 때 견디는 힘인 인열 강도와 위아래를 잡아당겼을 때 견디는 힘인 인장 강도가 월등합니다. 지난 2016년 유튜브 문화유산 채널은 한지와 양지의 내절 강도를 비교한 영상을 공개했는데 내절 강도란 종이를 폈다 접었다를 반복해 끊어질 때까지의 횟수를 측정해 비교합니다. 양지의 경우 29회 만에 종이가 찢어졌지만 한지는 무려 1741회를 버텼습니다.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이미 옛날부터 이 한지는 세계적인 명품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 이규경이 쓴 오주연 문장 전산고에는 고려의 종이는 천하의 이름을 떨쳤는데 그것은 다른 원료를 쓰지 않고 당나무만을 썼기 때문이다. 그 종이가 매우 부드럽고 질기며 두꺼워서 중국 사람들은 고치종이라고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 질이 좋은 당나무 덕분에 한지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졌음을 적고 있습니다. 한중을 모두 종이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한국은 한지, 중국은 선지, 일본은 화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지가 워낙에 우수하다 보니 세계 최고 박물관 중 하나로 꼽히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도움을 요청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수천 년 전의 예술품을 소유한 루브르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세월의 흐름으로 망가지고 부서지거나 빛바랜 예술품들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복원가라고 부르는 이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낡은 조각상이나 가구, 도자기, 그림 및 액자 등에 생긴 구멍 또는 흠집 등을 원래 상태로 복원시키기 위해 종이를 사용합니다.
한때는 일본의 화지가 문화재 복원 원료의 99%를 차지했었습니다. 그 독특한 아름다움과 우수함 덕분에 루브르 박물관에 독점적으로 화지를 공급했었는데 일본산 화지에서 일부 화학 성분이 발견되면서 예술품 복원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2015년 루브르는 긴급하게 다른 종이를 물색하다 한지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죠. 2016년부터 루브르에 납품되기 시작한 한지는 2017년 막시밀리안 2세의 책상에 부서진 손잡이를 복원하는 데 사용됐고, 로스차일드 컬렉션 성 캐서린의 결혼식 판화를 복원하는 데에도 한지가 쓰였고, 지금 현재도 복원 작업에 전통 한지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2016년 2월 한지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루브르 박물관 측은 종이복원가 20여 명을 경북 문경에 파견했습니다. 당시 박물관 소장이었던 아리안 드라 샤펠은 지구상에 이런 종이가 있다는 점이 놀랍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최고의 종이가 탄생한다는 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는 1년 뒤 루브르 박물관은 전 세계 종이 전문가 60여 명을 초청해 박물관에서 내일을 위한 과거의 종이라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연구 대상을 문경 한지로 정하고 문경 한지장 전수교육 조교인 김춘호 씨를 직접 초청했습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 앞에 선 그는 당나무 삶기부터 다듬기까지 총 8단계를 거치는 문경 한지의 수작업 제조 과정을 설명하고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본 박물관장 장룩 마르티네즈는 그간 사용하던 복원 종이의 매입을 중지시키고 문경 전통 한지를 표준 종이로 선정해 매입을 결정했다고 하죠.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어렵고 복잡한 한지 제작의 전통을 이어갈 인재가 귀하다는 점입니다. 고된 노동의 연속이지만 유럽 전문가들이 나서 제발 맥이 끊기지 않게 도와달라는 한지의 명맥이 끊기지 않길 저 역시 간절히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